오늘날 이 대남은 세계적으로 가장 반동적인 사회적 집단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신나치 계열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오스트리아 자유당을,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을,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를 정치적으로 계승한 이탈리아의 형제들을,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정권을 계승한 국민의힘의 지지자로 전락하였죠. 최근 미국에서는 많은 청년 남성들이 트럼프에게 경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남의 극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우가 무엇인가, 혹은 더 적확하게는 파시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시즘은 결국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와 관련된 정치적인 것이기에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첨부된 챕터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실체 혹은 국가는 우리 눈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머릿속에 국가를 표상할 때 떠올리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심지어는 국가의 원수인 윤석열도 국가 자체와는 엄밀히 구분됩니다. 예컨대 윤석열은 비록 국가 행정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앉아 있더라도 국가는 개인으로서의 윤석열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니까요. 국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이 정의는 겉보기에는 명료해 보이지만 구성 요소들을 조금만 갈라보아도 그 공허함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먼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이 살아야만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여러 사회적 조직 형태들이 발생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만 특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및 조직 일반의 공통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정의에서 본질을 이루는 것은 주권일 텐데 이 주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국가는 가장 주요한 권력을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권력이란 다른 부차적인 권력들을 지배하거나 압도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의 한계 내에서 가장 힘이 센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정의는 국가의 형식 활동 혹은 주권, 즉 힘의 행사에 의한 지배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이니까요. 형식 규정에 머무는 정의는 불충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 규정이 정의된 대상이 여러 상이한 구성 요소들을 지닌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 그 이상을,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어디에로 향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소 간추려서 말하자면 사물현상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알려주는 것은 본질 규정입니다. 다소 헷갈릴 수도 있으니 다시 국가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국가가 일정한 영토 내에서 가장 힘이 센 사회 조직이며 그 힘을 혹은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주권은 가장 주요한 권력으로서 다른 부차적인 권력들을 압도하는 힘이었죠.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다른 부차적인 권력들에 대한 압도는 이미 대립하는 여러 권력 혹은 힘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사회적 힘들은 그것을 발휘하는 주체가 서로 상반된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는 주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대립하는 여러 사회적 힘들 간의 대립으로, 더 나아가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지닌 힘의 발휘자 혹은 사회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세력 간의 대립적 이해관계는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앞서 보았듯이 국가에 의한 주권의 행사는 대립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말크스는 이러한 대립적 이해관계의 근원이 계급 대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급은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생산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물이 어떻게 교환되며 사람들에게 분배되는가, 따라서 궁극적으로 소비되는가가 규정되게 됩니다. 이는 생산수단이 사람과 외적 자연 간의 매개물이기에 생산수단의 결합 양식이 곧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소유하였다면 어떻게, 어떤 사회적 관계의 매개에 의해 소유하였는가가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합니다. 생산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생산물을 얼마나 분배받고 소비할 수 있는가가 모두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해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된 사회적 개인들의 집단이 바로 계급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게 두 개의 적대적 계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 계급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입니다. 자본가 계급은 생산수단을 자본의 형태로, 즉 자본주의적으로 소유하며 노동계급은 이에 반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함으로써만 생산수단에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두 계급의 이해관계는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비로서 획득하게 되는 임금은 서로 반비례하여 어느 한 계급이 많이 가져갈수록 다른 계급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 계급이 서로 끊임없이 반목하고 적대하게 된다면 종래의 사회적 관계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에 비해 언제나 수적으로 소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착취계급의 계급적 지위는 피착취계급의 정치적 압박 아래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겠죠. 마르크스는 국가의 기능이 바로 이러한 계급 대립을 봉합하고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친한 친구 엥겔스가 이에 대해 무엇라고 하는지를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국가는 결코 외부에서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며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의 실체, 이성의 이미지이자 실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 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며 이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얽혀있고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관계, 즉 상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으로 자신과 사회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를 질서의 범위 안에 두는, 겉으로는 사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발생했지만 사회 위에 자신을 배치하고 점점 더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이 권력이 국가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보기에 국가는 상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의 무익한 투쟁을 완화하고 사회를 질서의 범위 안에 두는, 자신을 사회 위에 배치하고 소외시키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계급적 이익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대립하는 여러 사회적 집단들과 계급들에 대해 중립적인 외피를 쓰고 시민사회에 개입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이 그러한 질서를 통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사회 계급들, 즉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 소유자, 봉건 사회에서는 봉건 지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합치되기 때문이죠. 스포츠 경기의 비유를 들어보자면 국가는 심판으로서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팀과 선수들에게 경기의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외관성으로는 공평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경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의 규칙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특정 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철저히 편향된 심판인 것이죠.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있어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이고 근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통해 국가에 대한 본질 규정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다른 힘들을 압도하는 힘을 행사하는 사회적 조직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즉 지배계급의 이익을 담보하는 사회질서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다른 사회적 집단들을 힘으로써 억누르는 사회적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힘들을 억누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며 이를 위한 여러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엥겔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가의 두 번째 특징은 더 이상 인구가 스스로 무장 세력으로 조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의 확립입니다. 이 특별한 공권력이 필요한 이유는 계급으로 분열된 이후 인구가 스스로 활동하는 무장 조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권력은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단순히 무장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속물, 감옥 및 모든 종류의 강압기관으로 구성되며 이방의 시족사회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 혹은 계급적 폭력의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조직체라는 정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엥겔스도 지적하듯이 국가는 사회를 질서의 범위 안에 두는 실체로서 혹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서 존재하는가에 대해, 즉 국가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의 투쟁을 봉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대중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대중이 점차 서로와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연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조직된 실체를 이루게 되면 국가 폭력이 통치에서 차지한 역할은 매우 협소해져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컨대 사람들의 도덕 감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봅시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 정책적 실책들에 더해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고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권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였는데요. 군 인권센터에 공개된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는 친위 쿠데타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엄 준비 단계 부분을 보면 계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계엄 시행 단계 부분에서는 집회 시위 처단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도 봉쇄와 관련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기도는 계획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계획했으나 끝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고 민주 진보 진영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계엄령 계획은 애초부터 매우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계엄령과 같은 전방위적인 국가적 폭력은 일선에 있는 장병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 5%에 머무는 정부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총구를 들이밀 군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박 정부와 군의 상층 부중 일부가 계엄령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다면 군인 장병들의 대대적인 항명과 불복종으로 인해 군 상층부가 군 내부에서 고립되고 정부는 결국 분쇄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고 나면 국가적 폭력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정치 권력은 함부로 국가기구를 동원해 대중에 대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가 시민사회에 포위되어 국가의 기능을 매개하는 공무원과 군인, 경찰들이 국가의 최상층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이탈해 국가 자체가 와해되게 될 테니까요. 즉
국가가 만일 사회를 질서의 범위 안에 두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라면 시민사회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유기적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반파시즘 운동가 그람시는 시민사회가 발전된 나라에서의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된 양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가라는 일반적인 개념에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으로 다시 언급해야 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치사회란 협의의 국가, 즉 공권력과 국가기구들을 가리키며 시민사회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여러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체들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그람시는 일정 부분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시민사회는 협의의 국가, 즉 정치사회와 함께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유기적 부분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왜 정치사회와 함께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를 이루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회적 재관계 중 본질적 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는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관계 위에서 사람들은 정치생활과 문화생활 등 경제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그것으로 활용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생활을 영위하죠. 이러한 활동들을 매개하는 사회적 재관계를 우리는 토대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상부구조라고 일컫습니다. 경제가 굴러간다는 등의 경제가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토대는 어느 한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운동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재생산 과정은 동시에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신의 구성 요소로 가집니다. 개개인의 경제활동 없이 경제가 굴러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활동이 경제적 토대의 재생산의 구성 계기를 이룬다는 지점에서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에 대해서 반작용을 가합니다. 정치, 사상, 문화 등 경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상부구조는 개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정립합니다. 만일 상부구조가 경제적 토대에 비조응하게 된다면 개개인의 경제적 활동 양식은 더 이상 현존하는 경제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합치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재생산 과정을 교란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존 경제 질서는 해체되고 이질적인 상부구조와 조응하는 경제적 관계가 그 잔재 위에서 출현하게 되겠죠. 좁은 의미에서의 국가와 경제적 관계를 제외한 시민사회 모두 상부구조의 범주에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사회는 개개인들의 경제적 활동 양식을 직접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시민사회 내 여러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개개인들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사회활동을 규제하고 또한 그들이 퍼뜨리는 다양한 사상문화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규정력 아래서 경제적 관계는 순조롭게 재생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 관계와의 직접적 통해 속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엥겔스가 국가의 기능으로 지적하였던 사회를 질서의 범위 안에 두는 역할을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여러 단체들과 사회적 담론들을 통해 기존의 경제적 관계의 재생산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을 정립합니다.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강력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지배 계급의 저항을 봉쇄하고 개별적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경제적 재생산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통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솔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은 국가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국가가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사회질서의 재생산 기능은 이제 시민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국가의 대중에 대한 폭력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요구되고 많은 경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되어버리는데 이는 개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시민사회의 질서 유지 기능을 국가의 임의적 개입이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서의 개인들의 자발적인 사회활동과 조직체들에 의해 현존 경제관계가 재생산된다는 것은 그러한 경제관계의 수혜를 입는 사회적 집단과 사회계급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시민사회가 특정 계급과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그람시는 헤게모니라고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봅시다. 첫째로, 일정 수준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시민사회가 국가의 유기적 구성 부분을 이룹니다. 둘째로, 시민사회 안에서 개별적 사람들 간에 형성된 여러 조직체들과 사회적 담론들은 종래의 경제질서의 재생산을 매개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폭력의 역할은 반비례하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현존 경제질서의 재생산을 매개함은 그러한 경제질서의 유지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과 계급이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헤게모니라고 일컫습니다. 이 헤게모니는 대부분의 경우 현존 경제질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집단과 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 매체, 학계 등 이데올로기의 개발 및 유포 수단을 자신의 수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흔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질서의 범위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국가의 국정 동력은 마비되고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의 재생산은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헤게모니의 붕괴는 기존 집권 세력의 정책 실책으로 인해 혹은 집권기 중에 촉발된 경제적 위기, 사회적 참사 등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될 때 발생합니다. 물론 후자도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정치적 실책에 포함되겠지만요. 집권 세력의 정치적 전망이 실현되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담론과 노선이 대중의 생활상 경험과 비조응할 때 대중들은 집권 세력의 환멸을 느끼고 이탈하게 됩니다.
기존의 집권 세력의 대중적 기반이 위축되면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의 부재 혹은 정치적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진공 상태는 피지배 계급에게는 기회이자 지배 계급에게는 위기죠. 피지배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보 진영이 정치적 진공 상태를 비집고 들어와 시민사회 안에서 대안적인 헤게모니를 구축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진보 진영은 많은 경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지배 계급에게 헤게모니를 내어줍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집권 세력의 몰락은 그들의 정적, 특히 진보 진영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만 이루어지기에 두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은 이들의 상호 파괴 및 공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집권 세력은 정치 권력을 순순히 넘겨주는 법이 없었으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괴멸의 순간까지 발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유력한 도전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위축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의 예시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떨어져 난항을 겪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야권을 정치적으로 위축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 법무부를 동원하여 국회 내 제3당이자 제2야당이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결국 해산되고 말았고 여권은 종북몰이를 통해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부터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민주, 진보 진영의 한 축을 이루던 통합진보당은 몰락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위시한 여권은 결국 탄핵과 정권 교체를 막지는 못하였지만 민주 진보 진영에 상처를 남기고 주된 정적 중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둘째로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변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몰락이 곧 지배계급 전체의 헤게모니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감해도 한동훈 지도부 아래 국힘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마치 윤석열과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집단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여 윤 정부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이탈한 대중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계급을 대변하던 기존의 집권 세력의 대중적 기반의 붕괴가 촉발한 시민사회 내 정치적 진공 상태는 반드시 진보 진영의 정치적 확장으로 귀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 장악 및 집권으로 이어집니다. 파시즘 세력은 지배계급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공 상태로 인한 통치 위기를 겪을 때 등장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파시즘은 의회 정치에 대한 전면적, 노골적 부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의회라고 하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구로서의 국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의회의 본질은 입법권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국가 혹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매개연관 자체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의회는 시민사회에 속한 정치조직과 정당의 정치사회와의 연계 자체입니다. 정치적 결사체들은 시민사회 내 사회계급과 집단 중 가장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체이며 따라서 계급과 집단의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런 활동이 국가에 대한 규정력을 행사함에 따라 정치 조직 및 정당과 국가 간의 연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국가는 의회를 통해 정당들과 정치 조직이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 조직과 정당들의 국가에 대한 규정력 혹은 반대로 국가의 정치 조직과 정당들의 목소리에 대한 수렴 과정이 제도화되어 국가기구로 자리잡게 된 것이 바로 조직적 실체로서의 의회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시민사회의 체제 내화 과정이기도 한데 국가 제도 내로 포섭되지 않은 모든 정치적 흐름은 국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하여 반정부적 성격을 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파시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제화된 의회를 폐지하고 불법화하여 자신과 대립하는 정치 조직과 정당들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체의 가능성을 봉쇄합니다. 오늘날 국회가 국가의 관료기구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파시즘이 왜 의회를 적대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의미에서의 보수가 아니라 파시스트적인 정당이라고 보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의회 정치의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 기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추 원내대표는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을 제한시키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 뿐이라며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우는 연속이고 참 꼴사납다라고 했다. 아울러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전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 특사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당리당략 정파적 이익만 우선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면 그것은 곧 국가의 위협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법 독재의 사례라고 일컫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와 거부권 제한, 사면법 개정안 등은 모두 국회의 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이 아닌 임용을 통해 확보된 관료들로 구성된 국가기구로 조직의 성격상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 관료기구는 민의에 맞서 소수의 기득권들과 결탁해 이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이죠.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의회 정치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추경호는 이를 입법 독재라고 일컬으며 국가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추경호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힘은 국가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고 관료기구의 고삐를 풀어주어 종국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파시즘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시즘 세력은 무엇 때문에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관료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고자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파시즘이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즉, 파시즘의 계급적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파시즘 이론가 디미트로프는 파시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권력을 장악한 파시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배회주의적이고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다. 디미트로프는 권력을 장악한 파시즘 혹은 파쇼 국가에 대해 독점 자본의 노골적인 테러 독재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즉, 파시즘이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관료기구의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독점 자본의 계급적 이익의 배타적 실현을 위함이겠죠. 만일 독점 자본이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정치 세력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또 의회 정치를 매개로 국가에 대한 규정력을 행사한다면 독점 자본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해질 테니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무제한적 독재를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물론 파시즘의 구체적 형태는 그 나라의 사회 역사적, 경제적 제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 민족적 특수성과 국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컨대 헌법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가 형성된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헌법 수호를 미사역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또 파시즘이 절반 정도만 승리한 나라에서는 제한적 수준에서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적 제도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와 같은 정의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종준 사회교육과 교수는 파시즘을 한마디로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당연시하는 것으로 보고 파시즘적 세계관의 기본 속성도 개인의 전체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고 유기체인 전체에 대한 개인의 종속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 권경의 변호사는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자기 집단이 희생자라는 믿음, 법률적, 도덕적 한계를 초월해 적을 향한 어떤 행동도 정당화하는 정서, 지도자의 본능이 보편적 이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등의 팩선이 열광한 파시즘의 징표를 인용해 민주당 지지자를 파시즘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파시즘을 자본가와 노동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의 독재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일 디미트로프의 그리고 제가 채택하고 있는 파시즘에 대한 정의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 정의가 역사적 사실관계와 부합해야겠죠. 파시즘이 실제로 독점 자본의 노골적인 테러 독재고 독점 자본의 계급적 이익의 배타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첫째로 역사적으로 독점 자본이 파시즘 세력이 주된 옹호 집단이었어야 하며 둘째로 파시즘 집권 세력이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반영한 경제정책을 펼쳐왔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검토해봅시다. 이탈리아는 파시즘 운동의 본고장입니다. 파시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지도자 무솔리니가 내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파시즘 운동을 창건한 무솔리니는 1922년 로마 행진을 계기로 권력을 잡고 이탈리아의 최초의 파시즘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독점 자본이 어떻게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즘 운동을 지지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솔리니는 정치적 커리어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독점 자본의 지원을 받고 커온 인물입니다. 원래 무솔리니는 진보 진영에 몸을 담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가였으며 1912년 말에는 저명한 사회주의 일간지 아반티의 편집자로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이탈리아 정부의 중립선언을 지지하는 이탈리아 사회당의 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개입 노선을 천명하여 당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의 인민이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선동하여 극우로 완전히 전향하였습니다. 1914년부터 1915년 사이 무솔리니의 정책 행보의 재정적 원천을 추적해온 역사학자 윌리엄 렌지는 무솔리니의 이러한 행보가 그의 신문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이들의 계급적 성분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개입주의 보수신문의 편집자 날디는 자신이 사실상 무솔리니의 사회당과의 결별을 설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무솔리니에게 반대파를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2달 동안 무솔리니는 자금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날디는 이탈리아의 인민 초판이 인쇄될 종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무솔리니에게 전달한 돈은 피아트와 안살도를 비롯한 여러 이탈리아 산업그룹이 사회당 내 불화를 주장해 궁극적으로 이탈리아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처음에는 이들의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날디는 이탈리아 산업가들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이 적어도 1915년 2월까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데 필리세 또한 이탈리아 산업자본가들이 무솔리니의 신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그들 중에는 철강산업 대자본가 페르디난도 마리아 페론, 전기산업의 에스텔레,
설탕 산업의 에밀리오 브루조네, 그리고 물류 산업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파루디 등의 당시 이탈리아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규모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마쿠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후원의 특성상 문헌적 자료로 남는 것들이 매우 적어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많은 재계의 거물들이 무솔리니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솔리니에 대한 그들의 금전적 지원의 규모를 다만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산업가들은 무솔리니에 대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여러 조직체들을 통해 파시스트 운동 일반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롤란드 사르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산업연맹은 파시스트가 이제 조직된 산업의 신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노동이 다른 것보다 파시즘에서 더 현명한 지도력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조직된 노동과 사회주의가 많은 추진력을 잃은 것은 파시스트 분대의 파괴적인 활동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파시스트들은 산업계로부터 어느 정도 감사를 받았다. 이처럼 독점 자본은 무솔리니와 파시즘 운동을 초창기에서부터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솔리니가 집권하고 파시즘 정권을 수립한 후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도 훨씬 남아돌 수준의 이익을 누리게 되죠. 미국의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는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서에서 파쇼 이탈리아에서의 경제정책이 긴축정책으로 일관되었으며 이는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마테이는 긴축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정긴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정긴축은 크게 부자감세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국가예산 삭감으로 이루어집니다. 파시스트들은 대대적인 부사감세를 실시해 독점 자본이 사회로부터 빨아들인 독점 이윤을 그대로 지키고 그동안 부당하게 축적해온 물질적 재보를 그대로 보존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지배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부자 감세가 소비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게끔 하여 사회적 재보의 축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산적이고 근면 검약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죠.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서민들에 비해 소득을 저축하여 축적한 화폐금을 자본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적 집단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생활비로 모두 써버릴 가능성이 혹은 소비 성향이 더 높은 사회적 집단이죠. 애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벌어들이는 족족 생활비로 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제학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사회의 생산적 일원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비생산적 구성원들은 도태되게끔 하는 부자 감세는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부자 감세를 실시하게 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들어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시스트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재정균형을 유지하려 들죠. 그들이 보기에 사회복지는 사회의 비생산적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기에 사회의 생산적 일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테이가 산업긴축이라고 일컫는 국가정책은 산업 내 자본과 노자 간의 위계질서를 공고하는 데 기여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노조 파괴 및 노동운동 탄압, 민영화를 통한 자본 투자 공간 창출, 임금 삭감,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통한 노동자 간 경쟁 유도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긴축 정책은 민중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데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일터가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산업긴축 또한 노동 강도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등의 이윤율을 높여 독점 자본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테이는 마지막으로 금융긴축을 긴축정책의 주된 구성부분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금융긴축이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고용을 위축시켜 실업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노동계를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긴축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강력한 디플레이션 정책, 신용긴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금융긴축은 마테이의 견해대로 노동계를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긴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생산과잉의 조건 아래서 상품 판매가 지연되고 상품 가치의 실현이 저지되는 한편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 화폐 자본의 가치 크기가 절약하여 가치 파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지 구매 비용 또한 늘어나 자본을 이중으로 압박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본은 가치 크기의 보존을 위해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정긴축과 산업긴축을 중심으로 파쇼 이탈리아에서의 긴축 정책의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금융긴축은 논의가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어 제외했습니다. 1922년 11월 16일 정권을 찬탈한 무솔리니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합니다.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내 정책의 방향은 절약, 근면, 규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긴축체제, 현명한 지출, 민족의 생산적 힘에 대한 지원, 모든 전쟁 통제와 국가 간섭은 끝나야 합니다. 무솔리니 이와 같은 발언에서 우리는 파시즘적 경제정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파시즘적 경제정책의 본질은 독점 자본의 계급적 이익의 실현의 다름 아닙니다. 무솔리니가 언급한 국가 간섭과 전쟁 통제의 중단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효율적인 사회적 생산을 가능케 했던 전시 계획경제의 해체를 의미했고, 현명한 지출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의 삭감을 의미했으며, 민족의 생산적 힘에 대한 지원은 그가 보기에 비생산적인 서민들의 희생을 통한 사회의 생산적 일원인 부자들에 대한 전망의적 지원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무솔리니 치하 이탈리아에서의 재정긴축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은 정권 초창기부터 조세정책을 대폭 개혁하였습니다. 당시 관병 경제학자들은 프로더티비스타를 조세개혁의 구호로 내걸었는데, 이 구호는 사회적 정의나 재부의 공평한 분배보다 재부 자체의 축적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파쇼 이탈리아의 조세개혁은 부자 감세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실행하였으며 일체의 누진과세와 전후과세를 철폐하였습니다. 전쟁 시기 기업들이 취한 폭리에 대한 과세 또한 철폐되었으며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도 폐지되어 재산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없어지게 되었죠. 파시스트 정부의 조세개혁은 또한 상류층의 탈세를 위한 구조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934년에만 총 180억 리라에 달하는 규모의 탈세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80억 리라 이상이 국채금리와 배당에서부터 나온 소득이었습니다. 즉, 국고가 고스란히 부유층의 손에 들어가 조세를 통해 조금도 회수되지 못한 것이죠. 당시 데스타파니 이탈리아 재정부 장관도 50%에서 75% 사이의 소득세가 회피되었고 탈세는 상류층에서 더 심각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면적인 부자 감세로 인해 직접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 서민 증세를 위한 간접세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세입 비율은 1922년 0.94에서 1925년 0.72로 떨어졌고 1929년에 들어서서는 0.6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생필품에 대한 관세가 늘어나 1922년에서 1925년 사이 실질 기준 연간 5%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치품에 대한 성가신 과세는 폐지되었죠. 조세개혁에 따른 세입 예산의 축소는 세출 예산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었는데요. 파시스트 정부는 국가 재정의 비생산적 지출 억제라는 명목 아래 1922년 12월 데스테파니 재정부 장관 휘하 공공지출 삭감 및 재정균형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예산의 전면적 삭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연금부터 삭감하였습니다. 참전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연금이 제일 먼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성 연금이 폐지되었고 농업 부문에서의 산재급여와 실업급여가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파시스트 정부는 노동부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심각하게 삭감된 나머지 국채환급과 금리 상환금이 사회복지 세출의 2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민중의 손에서 극소수의 상류층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재정 긴축이라고는 하지만 파시스트 정부는 독점 자본을 살리는 데에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1922년 로마은행과 이탈리아 크레딧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빠르게 개입하여 이들 은행 자본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쇼 이탈리아에서는 또한 산업긴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국영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가 실행되게 됩니다. 당시 데스테파니 재정부 장관은 국가를 최악의 생산자이자 최악의 관리자라고 일컬었는데 그의 국영부문에 대한 이러한 적대는 사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국영부문에 대한 적대는 무엇보다도 자본 투자 공간의 창출을 위한 정책 수사입니다. 국영부문이 늘어나는 만큼 자본 투자를 위한 경제적 공간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이죠. 데스테파니는 자신의 발언에서 그러한 의도를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공부문은 통화와 국부의 사용에 있어 민간 기업과의 경쟁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데스테파니 장관은 오병이어에서와 같이 한정된 자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늘어난 만큼 민간부문으로 돌아가는 재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본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자본 수익성이 절하기 경제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물질적 생산을 기준으로 경제는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 있죠. 그리고 공공부문은 국가의 주도 아래 전국적 차원에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우월성을 갖습니다. 여하튼 데스테파니 장관을 포함한 무솔리니 내각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독점 자본에게 자본 투자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대대적인 민영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맡고 있던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축소되고 민간기업으로 이양되었는데 1924년부터 26년 사이 공공사업 지출은 전쟁 이전 시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관료제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공공부문 노동자들 또한 대거 해고되어 6만 5천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또 1923년부터 24년 사이 총 4만 명에 달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죠. 1925년 정부는 통신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감행하였으며 이후 국영 생명보험사인 INDA의 법적 독점을 해제하였고 해당 부문에서의 사기업의 경쟁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1916년에는 생필품 생산 부문인 성냥 생산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포기하여 독점 자본이 해당 부문으로 침투해 독점 가격 체계를 구매자들에게 강제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건설 및 도로 관리 부문을 민영화하였습니다. 파시스트 정부 아래 임금 수준 또한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테이는 당시 판탈로니 등 저명한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이 파쇼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장 경쟁 하에서 노동의 가격은 한계 생산성과 같다는 규칙에 따라 평등한 시장 거래와 노동의 공정한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판탈로니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 규칙은 전후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추진력에서 극적으로 깨졌습니다. 경제법과 달리 정치법에는 내재적 한계가 없었고 실업급여,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로 인해 임금이 한계 효율을 훨씬 초과하는 무서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탈로니를 위시한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이 한계 생산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절대적인 경제법칙이었고, 실업급여,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정책들은 경제법칙의 실현에 대한 정치적 교란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란들을 제거하고 경제에 무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파시스트 정부는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힘입어 국가적 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공격합니다. 1925년 10월 정부는 파시스트 노동조합을 창설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어용노조에 가입시키고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하에 두었으며, 1926년 4월 3일에는 왕령 563을 포고하여 독립적 노조의 법적 승인을 전면 금지하고 파업을 금지하였습니다. 파시스트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국민 총생산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 추세가 억제되었는데, 1918년 전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대중화로 인해 급상승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1921년에서 22년 사이를 기점으로 정체되고 2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 35%였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21년 55%에 달하게 되지만 23년부터 52%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9년에 들어서서는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착취율 혹은 임금 대비 이윤의 비율 또한 상승하여 1918년에서 1921년 사이 급락하였던 착취율이 22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2년 0.8 혹은 80%까지 떨어졌던 착취율이 26년 110%로 상승하고 29년에는 13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파시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은 독점 자본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윤율 통계를 보면 1922년까지 7%를 넘지 못하던 이윤율이 23년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해 30년에 들어서서는 17%에 달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노동운동을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수도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1920년 235만 명가량 되던 파업 참가자 수는 22년 이후 50만 명 이하로 급감하고, 25년 어용노조 창건 이후로는 일체의 노동운동이 완전히 괴멸되어 29년이 되어서도 0명에 머물게 됩니다. 파업 강도 혹은 전체 노동인구 중 파업 참가자 수의 비율 또한 급감하여 20년에는 50% 가까이 되는 파업 참가자 비율이 23년에는 2%로 급락하고, 26년 독립적 노조의 불법화와 파업 금지를 기점으로는 0%로 떨어집니다. 이탈리아가 노동운동 무풍지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파시스트 정부 아래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실질 시급은 1921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2.35리라에 달하였지만 26년에 들어서서는 1.9리라로 떨어져 시급이 약 23.68%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시급은 27년부터 2.13리라로 일정하게 오르기는 하지만 실질 1급을 기준으로 볼 때 임금은 고점이었던 21년 17.3리라에서 30년 14.8리라로 계속 떨어집니다. 시급이 올랐어도 불안정 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조업 단축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자 1급은 계속 떨어진 것이죠. 이처럼 이탈리아 파시즘은 일방적으로 독점 자본에게만 유리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시즘이라고 할 때 나치 독일을 떠올립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된 전범국이자 유례없는 인종청소의 주체로서 진보적 인류의 증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나치 독일의 계급적 본질은 보지 못하고 당대 독일의 사회역사적 특수성과 관련된 나치들의 선전문구나 대중운동의 형태 등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소들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느 사회경제적 집단의 지지 아래 세를 불려나갔으며 집권 후에는 어느 집단을 위해 경제정책을 펼쳤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독일 독점 자본이 어떻게 히틀러와 나치들을 지원해주었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치 후원이 항상 그렇듯 히틀러에 대한 독일 대자본가들의 후원의 재정 지원의 실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히틀러와 당시 재계 주요 인사들 간의 인적 관계는 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단서를 제공합니다. 독일 역사 연구자와 파한 빈에 따르면 독일의 재계 인사들 중 일부는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치경제적 파국에 들어서기 한참 전부터 히틀러와 결탁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연합철강 이사회 임원 프리츠 티센이 있었는데요. 그는 1923년 히틀러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에리히 루덴도르프 장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티센은 만남을 계기로 나치당과 밀접한 연계를 맺게 되었고, 루덴도르프 장군을 통해 그에게 자금을 후원하여 나치당 고위 간부 헤르만 게링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하였고, 나치당 본부 이전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티센과 나치당의 관계는 예외적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나치당이 군소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치당이 집권에 가까워진 1930년에서 32년 사이 많은 수의 산업자본가들과 은행 자본가들이 나치당에 가입하거나 그들에게 협조하였습니다. 도이치 은행 대표 에밀 조지 본 스트라우스는 31년 나치당 경제정책 부문에 참여하였고, 루르 철강산업협회 대표 루드윅 그라우트는 나치의 지지자가 되었으며 SN에서의 나치당 신문지 발행을 위해 5만 마르크에서 10만 마르크 가량의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친나치 재계 인사들은 나치당을 정치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맥을 동원하여 다른 보수 정당들을 압박하여 나치당과 협조하게끔 하였고, 또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동원해 나치들에게 유리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일례로 중공업 독점 자본이 소유하고 있던 저명한 보수신문 DAG에서는 1930년 9월 선거에 나치당이나 독일 국가인민당 중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자는 사설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국가인민당은 주류 정당이었던 반면 나치당은 지난 선거에서 2.6%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계 인사들이 얼마나 나치당이 우호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는 마치 조선일보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중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자고 호소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편애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치들은 재계 인사들의 비호 아래 급속도로 성장하여 독일을 집어삼키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새로 꼽힌 민주주의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류 사상 최악의 파쇼 독재 정권인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이제 나치 정권의 경제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치 정권이 어떻게 자신들을 지지해준 독점 자본에게 보답하였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나치들은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했던 것과 같이 서민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사업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의 효과가 두드러졌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임대료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그로 인해 건설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신규 주택 공급량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하에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에 필요한 세입 예산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걷어 확보했고요. 그러나 그러한 주택 건설 사업이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공급된 주택의 임대료는 최소 40마르크로 일반적인 서민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했고, 주택 공급량이 당시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없이 부족해 주택 부족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의 한계를 핑계삼아 보유세를 걷어 마련한 세입 예산을 독점 자본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다른 부문으로 돌리고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주택 공급 및 관리 자금의 42.4%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었던 데 대비해 1936년 나치 정권 아래서는 8%의 자금만이 국가 재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본래 국가가 주도하던 주택 공급 사업은 나치 정권 아래서 민간 건설 자본과 주택 소유주들이 도맡게 되었는데, 이들이 세입자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고 그들의 경제적 안위를 담보로 각종 투기 행위를 자행하였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치들은 또한 노동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독립적 노조 구성은 금지되었고, 독일 노동전선이라는 명칭의 어영노조가 조직되어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옥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급감하였는데, 이는 정권과 자본으로 하여금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아담 투즈는 자신의 저서 Wages of Starvation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운동 탄압은 직장에서의 협상력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정권은 1933년 여름까지 임금과 봉급을 동결하고, 향후 조정은 1934년 1월 20일에 발표된 국가노동규제법에 의해 권한이 규정된 지역노동위원회의 손에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치 정권의 극단적 비합리성의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는 유태인 학살마저도 독점 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유태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나치들의 범죄적인 친자본적 경제정책을 감싸주고 그 실행에 도움을 주는 이데올로기적 윤활지에 불과했죠. 나치 독일의 인종 청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노예노동 운용에 대한 경제적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독일의 독점 자본은 징병으로 인한 노동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독점 자본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예 노동력을 도처에서 끌어들입니다. 이 과정은 인종 청소와 학살의 외피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치들이 자행한 인종 청소의 경제적 동기가 노예노동 확보 과정이었다는 것은 학살이 자행되기 바로 전 단계인 셀렉션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노동 가능 인구와 노동 불가능 인구를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고강도 육체노동 종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가장 먼저 학살당했습니다. 셀렉션 과정을 통과한 잔존 인원들은 수용소나 개토 등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이전되어 SS의 감시 아래 국가에 의해 배정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치들이 제공한 노예노동력은 민간기업에게 인건비를 절약하여 고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민간기업은 SS에게 모종의 관리비만 제공하고 노동력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독일 시민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보다 훨씬 값쌌습니다. 나치들의 인종청소는 독일 자본에게 있어 남는 장사였던 것이죠. 아담 투즈는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마우트하우젠 강제 수용소에서 800명의 다국적 인력을 고용한 주요 계약업체인 유니버설 호흐 앤 티프바우가 작성한 세부 비용 계정에 따르면 이들의 생산성은 독일 노동력에 비해 평균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친위대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일하기 힘든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비수감자 노동력보다 고용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즘을 경제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은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의 사상문화적인 특수성에 천착하였을 때는 마치 그들이 우리랑은 완전히 무관한 무언가로 보이지만, 경제사적 맥락에서 그들을 파악하려 하게 되면 오늘날의 주요 정치 세력들과 그들 간의 유사성이 엿보이기 때문이죠. 구레의 파시즘과 오늘날의 보수 극우 세력은 독점 자본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파시스트 정권 아래서 실행되었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예산 삭감, 노동운동 탄압, 임금 인상 억제, 독점 자본의 지원 등의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파시즘은 독점 자본의 가장 노골적인 테러 독재와 그러한 독재를 수립하는 정치적 조류의 다름 아닙니다. 파시즘이 무엇인지 그 계급적 본질은 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파시즘은 세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정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극우화된 청년 남성 혹은 소위 이대남들이 서 있죠. 청년 남성 극우화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극우화 현상은 그 추세의 정도와 가파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해당 도표를 보면 18세부터 29세 사이의 한국 남성들의 정치적 성향은 2016년에서 18년 사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보수화되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대로 경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저러한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청년 남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담론들의 개별적 구성 부분을 다소 자의적으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자 김내우는 이대남의 포퓰리즘과 그 이면에서 공정 담론을 중심으로 이대남과 다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분리를 고찰하고 있으며 텅 빈 기표인 공정을 보수 진영으로부터 재전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내우는 왜 공정이 헤게모니적 기표인지, 그러니까 왜 공정이 이대남의 정치적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하고 있을 뿐이죠. 소위 공정 담론이 다른 사회적 집단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공정을 이대남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구분의 기제 혹은 헤게모니적 기표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대남이 채택하고 있는 담론의 개별적 구성 요소들을 자의적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남이 수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상문화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서는 우연적이며 이대남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단서만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김내운이 자신의 연구에서 헤게모니적 기표로 제시하는 공정 담론 또한 물론 이대남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담론들 중 하나겠지만 이러한 담론들 혹은 이대남 담론의 전체의 개별적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를 구성하여 이대남을 정치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대남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대남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생산되는가,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매개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대남의 정치적 재생산 과정과 그 과정을 매개하는 본질적인 이데올로기적 기제에 대해 파악해야 우리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담론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이대남 문제의 근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남의 정치적 재생산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대남이라는 물품의 생산 공정을 기록하여 개념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논리적 구성에 앞서서 한국에서의 이대남의 역사적 발생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것 혹은 객관적인 사태의 변천사의 반영이니까요. 사태를 이대남 문화에 국한지어서 본다면 한국에서의 이대남 문화는 사실상 이명박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MB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저지하고 자신의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저항들은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은폐되었고 의구심을 표출하는 진보적 인사들은 음모론자로 취급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아래서 정보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론 조작의 전말과 그 규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로 동원한 정보기관으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구 사이버사령부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후술할 내용은 모두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거나 제가 못 믿어오신 분들, 또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문헌적 근거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첨부된 참고자료 링크를 눌러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을 창설하였는데 해당 부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한 활동은 실체도 확실치 않은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방어 활동이 아닌 대국민 심리전이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지원 업무과 정보 검색을 담당하는 1대, 작전 수행을 담당하는 2대, 매체 제작을 담당하는 3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대에서 현안 이슈들에 대한 기사를 출력해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지휘관은 그중 대응이 필요한 기사들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작전 지시를 내려 이대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지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지휘관이 내려보낸 대응 논리를 유포시켰습니다. 작전이 마무리되고 나면 근무자들은 대응 논리와 몇 건을 대응하였다는 수치 보고를 종합하여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다시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댓글들을 남겼는지 봅시다. 국정원의 사례는 보다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내부 인력을 운영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민간인을 동원해 총 3,500명에 달하는 댓글 알바 30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하며 민건비로 한 달에 2억 5천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를 관리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폐청산 TF는 이날 이런 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 TF 조사 결과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했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1월에는 알파팀 등 외곽팀을 24개로 확대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다.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외곽팀 역시 2011년 3월 신설해 이듬해 4월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들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또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이미지를 제작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JT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제보한 익명의 전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 교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교수는 또한 문성근과 김여진 배우의 합성 이미지에 대해 비전문가 한 것처럼 날티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좌익교수의 댓글 공작을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는 MB정부의 사이버 심리전의 일환으로 DC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를 위주로 극우적인 사상을 의식적으로 유포시켰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댓글들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댓글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좌익교수가 작성한 댓글들은 크게 전라도 비하,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적 단체 비하, 여성 성적 비하 표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보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챕터를 참고해 해당 부분을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익교수는 당시 MB정부의 사이버 심리전에 참여한 수많은 국정원 요원들과 댓글 알바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한겨레 정한문 기자에 따르면 좌익교수와 유사한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3명이 추가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작 정황 은폐가 정보기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하면 우리는 사건의 전말과 그 규모를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혐오 표현 중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보수 정권의 사이버 심리전의 일환이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이고 있을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MB시기 정보기관들은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켰고 여성 혐오, 사회적 소수자 혐오 등 파시즘적인 정서를 광범위하게 유포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이대남 문화의 토양을 이루게 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고 MB정부의 여론조작이 이대남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MB정부의 여론조작만으로는 이대남 현상을 온전히 해명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작만이 이대남 현상의 원인이었다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왜 이대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들의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율은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 해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대남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대남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매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대남이 정치적 재생산을 매개하는 이데올로기는 다음 아닌 안티페미니즘입니다. 경남대 김성년 교수는 자신의 교수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로 살펴본 이대남 현상이라는 논문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총 1년간 정치 시사 게시판에서 이대남, 공정성, 능력주의, 페미니즘, 여성 등의 정책 키워드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은 텍스트 내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다른 단어들과의 동시 출현 빈도를 도출해내어 핵심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연구 방법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페미니즘, 여성의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단어의 다른 단어와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페미니즘과 여성의제가 FM코리아에서의 정치적 담론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페미니즘과 여성의지에 대한 언급은 당연하게도 부정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남의 정적 재생산 과정에서 본질적인 이데올로기적 매개는 바로 안티페미니즘이라고요. 이대남이라는 집단은 젠더에서의 공통성과 세대적 공통성만 지닐 뿐 계급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는 매우 상이한데, 이렇게 상이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안티페미니즘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안티페미니즘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서는 자기완결적인 정치적 담론이나 사상이론적 체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반동적 담론 체계들이 그러하듯이 안티페미니즘은 오직 페미니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즉
페미니즘에 반하는 한에서만 존재하며 그 존립 근거를 오직 페미니즘에만 가집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사회적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정치적 담론이라면 안티페미니즘은 그러한 요구와 이익의 실현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계에서는 페미니즘과 백래시 혹은 반동으로서의 안티페미니즘 간의 대립을 분석할 때 주로 정치적 담론이 이데올로기적 구성계기들, 언어적 표현 및 문화적 맥락에 천착하지만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을 갈라서 서로 외면적으로 대치시키면서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전체를 포괄해서 볼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모두 가부장제의 사회경제적, 사상문화적 재생산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데올로기적 기제입니다. 따라서 가부장제 자체의 재생산 과정을 파악해야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이 각각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는 본질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지배 종속 관계에 의해 매개된 가족 형태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로부터 파생되어 가부장적 가족 형태를 공고화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사상문화적 관계의 총체입니다. 후술할 내용은 이전 영상 안티페미 vs 경제학에서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부장제의 역사적 기원은 자연적 성별 분업을 지닌 기초적 경제 단위로서의 가족의 사적 소유관계에 대한 피규정성입니다. 사적 소유관계의 규정 아래 가족 내 남성과 여성 간의 지위는 변모하였습니다. 본래 원시공산제적 가족 형태 내에서는 가족이 곧 사회 전체였기에 자연적 성별 분업에 의해 여성이 주도하던 집안일은 곧 사회 전체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휘관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일이 없듯이 사회 전반의 경영 혹은 사회적 제부의 교환과 분배와 무관한 모든 일, 즉 바깥일은 남성의 몫이었죠.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 고도화되고 바깥일에 필요한 가축과 같은 노동수단의 의의가 커지게 되자 종래의 모계사회 내에서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시공산제가 무너지고 남성이 노동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자 그의 지위는 가족 내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가장의 지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원시공산제에서와 같이 가족 형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직접적인 혈연적 관계로 묶이지 않은 사적 생산자들 간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성이 맡은 바깥일은 가족의 돈을 가져다 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남성의 사회활동은 가족과 전체 사회 간의 유일한 경제적 통로로 되었습니다. 반면 여성의 집안일은 사회 전체의 경영활동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형태 내에 갇혀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는 가사노예의 지위로 굴러떨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가부장제의 본질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경제적 우위입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우위가 남성의 생산수단에 대한 직접적 소유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자본주의 아래서 대다수의 직접 생산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며 소수의 자본가들이 사회적 생산수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되죠. 이는 곧 남성 가부장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서 배제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는 가부장제 하에서 보존됩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경제적 우위가 가족임금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죠. 가족임금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재생산을 위한 화폐액입니다. 이는 성별 임금격 차의 근원이기도 하죠. 가족임금을 획득한 남성 노동자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를 보존하며 가족의 경제생활은 남성 노동자가 가져온 가족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배계급은 가부장제의 존속을 필요로 합니다. 가부장적 가족 형태의 존속은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을 전가해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만일 가사노동이 여성의 젠더 역할의 일부를 이루지 않고 그와 무관한 것으로 되어버린다면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이 서비스로서 구매되어야 하고 그 구매 비용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테니까요.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경제적 우위의 기초에 유지되는 가부장제는 하나의 자기발전적 체계로서 가부장으로서의 남성과 가사노예로서의 여성을 재생산합니다. 남성은 가부장의 역할을 하게끔 사회화되며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게끔 사회화됩니다. 남성에게는 경쟁과 자기표현, 대담성 등 바깥일과 연관된 특성들을 지니게끔 교육받고 반면 여성은 여러 층의 억압 아래서 조신성, 순종성을 기르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젠더 규정은 다시 사회에서의 남성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하여 가부장제의 경제적 기초를 공고화합니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은 가부장적 억압에 반대하는 저항의 총체입니다. 가부장제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차별 문화, 가족 내 억압적 관계, 제도적 불평등 등 모든 층위에서 다양한 양태의 저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곧 여성이 예속적 젠더로서 재생산되는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예속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사노예로서 사회화되는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은 곧 가부장제 자체의 축소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모든 왕은 다스릴 백성을 가져야 하기에 백성이 통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왕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성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여성을 자기 밑에 두지 못하고 따라서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미완의 남성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소위 도태남 혹은 인셀남인데요. 정신 육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질로 말미암아 다른 남성들에 비해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가장 먼저 미완의 남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부장적 남성성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경제적 우위는 가부장제의 근간이자 가부장적 권력의 근원입니다. 남성의 경제활동의 매개에 의해 가부장적 가족 형태가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가부장적 남성성의 수행은 그의 경제적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남자구실이라고 일컫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가족 구성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일 남성이 여성의 성애적 감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면 그는 가족을 꾸릴 가능성이 없는, 따라서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할 수 없는 미완의 남성으로 될 것입니다.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 미완의 남성들은 자신이 남자구실을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가부장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체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여성 인권의 신장을 억제하고 가부장제를 강화하려 듭니다. 노예제 폐지로 인해 흑인 노예를 잃은 백인 농장주가 해방된 흑인을 증오하고 그들을 다시 예속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논란이 된 도테남 인권운동가 고등학생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생기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이쁘고 그런 여자들 쉽게 만나는데 누구는 왜 신경도 안 써줄까? 이게 과연 이제 공정한 건가 평등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추첨제 같은 걸로 이제 공정하게 한다면은 뭐 왜 추첨제를 왜? 추첨제를 해야 될 이유는 뭔데? 공정하게? 자유연예 시장이잖아요. 국가가 아예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자본 시장 같은 경우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는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가지게 된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의적 감정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여 남자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는 연애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이나 추첨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것이죠. 여성운동의 발전과 여성인권의 신장이 가부장제를 위축시키고 가부장적 남성성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기에 소위 노태남은 페미니즘에 대해 극단적인 적개심을 품고 안티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신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전통적 남성성을 가진 남성은 전통적 남성성을 가진 남성과 중간에 놓인 과도기적 남성성을 지닌 남성과 비교할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크게 낮고 반페미니즘 의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성별 규범을 따르는 여성들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연구에서도 가부장적 남성성 혹은 전통적 남성성의 규범에서 벗어난 남성들이 가부장제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이 발전하고 여성인권이 부단히 신장됨에 따라 가부장제는 계속 위축되고 청년 남성들 중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티페미니즘의 대중화에 유리한 조건을 이루고 있죠. 파시스트들은 마치 나치 독일이 독일에 팽배했던 유태인 혐오를 다른 반동적인 정치 의제를 소개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매개로 이용하였듯이 안티페미니즘을 다른 파쇼적인 정치 담론을 주입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남 정치인의 대표주자 이준석의 정치적 수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을 봅시다. 이준석 당대표는 반공 수구를 걷어낸 자리에 어떤 정치 철학을 채울까? 그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강조해왔고 안티페미니즘 성격의 발언을 해왔다. 그 배경엔 이른바 이 남자를 대변하겠다는 계산이 있었다. 20대 남자, 자네들은 말이지.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감사의미 문구다. 이 대표는 이때의 선거를 20대 남성을 제대로 공략했고 그들도 화답한 희한한 케이스라고 평하면서 20대 남성이 분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길 가다 20대 남성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세훈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지냈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준석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은 점차 추상적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당대표 선거 즈음에는 능력주의를 더 강조했다. 젠더 이슈엔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겨루자라는 원론을 반복하며 여성 할당제 폐지에 집중했다. 능력주의론이 젠더 이슈를 흡수 통합한 모양새다. 처음에는 여성 혐오로 자신의 흐름을 만들다가 청년 일반의 공정남론 그리고 꼰대 얘기로 넘어가더라. 최근 2년간 그와 토론 대결을 펼쳤던 신지의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의 말이다. 이준석이 내세우는 소위 공정담론과 능력주의 모두 개인들의 무제한적 시장 경쟁과 결부된 철저히 독점 자본의 계급적 이익과 연관된 정치적 담론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정치적 담론들은 파시스트적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데 이용되는 파시즘적 성격을 띠는 담론들이죠. 이러한 담론들은 이대남의 주된 구성 부분을 이루는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 알바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 노동자들, 병사들을 학대하는 군조직에 의해 억압당하는 군인들, 사회적 위계질서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며 경력이 전무한 사회초년생들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이대남의 일원들은 자신의 젠더 권력의 보존을 약속하는 파시즘 진영에 의해 포섭되어 도리어 자기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길로 오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탄 대실인 것이죠. 이대남은 그 존립 근거를 여성운동에 대한 적대에 가지는 반동적인 정치적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또한 온갖 반동적이고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가 청년 남성들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끔 하는 병원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대남을 가만둔다면 파시스트들은 세계 도처에서 더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인류는 20세기 초에 경험했던 끔찍한 전쟁과 빈곤, 학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대 파시즘의 운동의 예봉인 이대남을 꺾어야 합니다.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대남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대남은 안에서부터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대남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구심점은 안티페미니즘이며 그들의 정치적 상층부를 이루는 이준석과 같은 이대남 정치인이나 안티페미니즘을 선거에 이용하는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국힘 정치인들은 이대남의 주요 구성 부분인 대학생, 취준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계급적으로 이질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들은 독점 자본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대남이 우러러보고 있는 정치인들과 그들 간의 계급적 이질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들이 왜 파시즘적이고 청년 남성 절대 다수의 이해관계와 무관한지를 끈질기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파시즘 이론가 디미트로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대부르주아지의 독재인 파시즘은 반드시 그 대중적인 사회적 기반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파시스트 독재 아래서는 금융계의 거두 일당과 인민의 압도적 다수 사이의 계급 모순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모든 전술은 보통의 일반적인 파시즘 지지자의 반발에서 그들을 다시 파시즘의 품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 상층부와 보통의 일반적인 파시즘 지지자 간의 도랑을 더욱 넓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대남이라는 집단에 포섭된 여러 개개인들이 이대남이 아닌 청년 노동자로서, 취준생으로서, 청년 실업자로서, 즉 피역업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대남의 정치적 상층부와 하층부 간의 대립을 첨예화시키면서 현존하는 진보적인 여러 사회정치적 집단 속에 이대남에 속한 여러 개개인들을 포섭하여 종국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대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대남의 해체를 위해서 가부장제가 완전히 분쇄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이대남이라는 부대를 포기선멸해야 하는데 이대남을 안에서부터 공략하는 후방교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지닐 수 없으며 이대남과 전면전을 펼치는 주력군이 결합되어야만 후방교란이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후방교란과 전방공세가 결합될 때 적의 부대는 비로소 포위선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가부장제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 남성을 반동적인 집단이 이대남으로 존립하게끔 하는 젠더 권력을 철폐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전방의 주력군을 이루는 운동이죠. 가부장제가 철저히 몰락하고 남성의 젠더 권력이 분쇄될 때 비로소 이대남들은 가부장적 권력의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된 여성에 대한 억압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억압적 관계들 속에 포섭된 피억압자로 존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